이 시간에 라이브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죠? 라이브 해야 되는데 이 시간대에 제가 없습니다. 한국에. 네. 예. 뭐 가족 여행 간다고 지금 나왔으니까 그 바람에 이제 미리 놓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이 주제 선정도 상당히 좀 아유, 어쨌든 범죄 사건은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 그렇게 네. 골랐는데 그래서 아마 라이브 대신 지금 이 시간쯤에 이게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좀 양해해 주시기 1년 바랍니다. 전에 예약한 거로 가셔야 돼요. 예, 바야흐로 또 휴가철이고 네. 해서 지난 5월 19일 날이랍니다. 네. 5월 19일 날 오전에 네.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에 있는 한 지하 상가. 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뭐 오전이니까 출근길에 뭐 그렇잖아요. 바쁠 때 아니야. 그런데 상가 문을 열고 들어왔던 노인이 그냥 땅바닥에 그대로 팍 주저앉아요. 노인분이. 그리고 계속 이제 이거 CCTV 영상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일어나려고 몇 번 시도를 하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못 일어나고 결국은 그 커피숍 외벽에다가 이렇게 기댄 채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영상 봤어요, 교수님. 보셨죠? 네. 근데 그 주변을 지나가는 어느 누구도 눈길 한 번 안 줘요. 그러더라고요. 이 네. 노인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커피숍 맞은편에 종근당 안경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 사장님이 김민영 씨인데 여성분이더라고. 네. 이분이 오더니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르신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그 얘기 했어요.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노인네가 가쁜 숨을 쉬면서 벽에 기대서 있는데 그 어르신을 전부 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 그러면 안 되지. 응? 다들 외면하고 지나가길래 뭐 어르신이 자기도 처음에는 뭐 잠깐 쉬었다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거기 앉아갖고 좀 쉬시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네. 그 한 자세로 그대로.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안경원 안에서 계속 살펴봤나 봐. 계속 그 보셨구나, 노인분을. 사장님이. 예. 쓰러져 있더래. 내가 봤더니 예. 결국은 이렇게 기대 있다가 쓰러졌더라는 거야. 옆으로 툭. 차 이거 저거 뭐 문제 있다. 예. 그냥 놔두면 돌아가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노인한테 달력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어르신 막 깨웠죠. 어떠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노인이 내가 여기서 저만큼 조금 걸어가려고 해도 못 걸어가겠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 그래서 그러면 어르신 119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그랬더니 노인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대요. 기겁을 하더래요. 왜 그래서요? 119 불러서 빨리 병원 가셔야죠. 네. 위험해요. 이렇게 네. 했더니 네. 대답이 한결같이 부르지 말라 하면서 나중에 한 얘기가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다. 응? 이건 돈이 없다는 소리잖아. 네. 119를 통해서 병원에 데려다 주면 병원에서 자기가 낼 돈이 없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아갖고 사는 사람이래요. 네. 그러면 월세 내고 이런 걸로 다 쓰지. 그날도 이제 아마 그 상가에 ATM기에서 월세 낼 거 네. 40만 원 받은 거 찾으러 가다가 이렇게 쓰러진 것 같아요. 많이 아팠던 것 같고 네. 휴대폰도 없었대요. 혼자 살고 있고. 예. 그래서 김민영 씨가 안경원으로 바로 뛰어들어가서 20만 원을 들고 나와요. 아유, 참.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와갖고 노인 손에다가 쥐어주죠. 예. 어르신 이 돈 안 갚아도 되니까요. 이 돈 안 갚아도 되니까 얼른 병원 가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예. 목숨이 우선입니다. 목숨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때서 고맙다고 하면서 119 신고를 해달라고. 살고 싶은 거지. 힘들어 죽겠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구한 그런 사연인데 이거 보면서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노인은 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받고 퇴원을 했다고 그러고요. 네. 그 의사가 이 얘기했어요. 바로 병원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큰일 났죠.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노인이 안경원을 찾아왔어요. 한 손에 케이크를. 그다음에 다른 한 손에 20만 원이 된 봉투를 들고 온 거예요. 참, 이 주는 사람이나 찾아오는 사람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저 보람 같은 거, 네. 살아야 될 가치 같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요. 이 예, 작은 맞습니다. 현장에서 예. 이 노인이 정말 생명의 은인이다. 너무 고맙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고, 네. 이 김민영 씨도 엄청 놀랬대요. 설마 찾아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네. 너무 좋았다.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거 참 별거 아니지만요. 요거를 보면서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 번 정도는 소개해줘도 좋겠다. 아, 그럼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은 사건입니다. 좋은 사건. 사실 우리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쓰러져 있는 사람 많이 봐요. 네. 근데 이제 대체로 뭐 나 아니래도 누군가 해주겠지. 신고하겠지 뭐 급하면.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잖아요. 전 신고해요, 교수님. 그 중요한 거예요. 특히 술 먹고 누워 있는 사람 같은 무작정 경우는 해줘야 바로 돼요. 해줘야죠. 해줘야 돼요. 112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해줘야 돼요. 그거 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번에 교수님 저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남자분인데 이제 배를 까고 그 교수님 저기 그 지하철 환풍구 있죠. 이렇게 위로 돼갖고 쇠 이렇게 그물망치로 되니 고기 들어놓여 있는 거라. 큰일 날라고. 그래갖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툭툭 때렸는데 술은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인사불성이야. 그래가지고 일단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고 있다가 왜 그러면 고기가 좀 높아요. 1m 정도 되는데 그 위에 올라가 뚝 계시더라고요. 떨어져 버리면 이제 엄청 다치죠. 그래갖고 112 신고했는데 경찰이 바로 오시더라고요. 3분 내에. 그래갖고 인수인계 해줬더니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마 이 노인분은 누가 봐도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은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픈데 식은땀을 막 숨을, 흘리고 예, 있었고 식은땀 가쁜 예. 호흡을 하고 있었다니까. 네. 근데 어느 누구도 투명인간 취급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서글픈 느낌이 들고요. 네. 저도 저 지나가다가 그런 거 보면 반드시 하시나요? 신고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12보다는 119에다 해요. 119에다 합니다. 네. 112를 하면 112가 확인하고 119에다가 연락하는 시간이 걸려요. 저도 차라리 그렇게 119 한것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좀 위험한 상황, 좀 아픈 것 같다고 느끼. 물론 뭐 아픈 사람이 아니면 112에다 얘기해 주는 게 괜찮겠죠. 네. 근데 육안으로 지금 이 노인분처럼 아파 보이거나 이러면 이거는 112를 통해서 119로 가게 하지 말고 바로 네, 119로 네.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이분 김민영 씨 보니까 뭐 이게 근본이 착한 사람이에요. 예, 예. 원래 매달 10만 원씩 기부한대요.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네. 이제 그런 거 하고 있고 네. 안경원을 한 30년 가까이 운영하는데 원래 의사 되려고 그랬대요. 우리 염 교수처럼. 아니 뭐 그리고 전 여기 집에 안경 맞추고 가야겠다. 충현동에 있는 안경 갈때 돼가지고. 종근당 안경원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거기 가서 한번 맞출까 봐. 예. 한번 같이 해주십시오. 충현동에서 25년 동안 안경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꿈이 의사였다고 그러네. 예. 근데 의사는 이제 아마 공부도 해가지고 의대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떨어졌다고 그래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안경사가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것 같고. 근데 이분 내가 보니까 근본이 다르네. 증조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블라디보스톡에서 독립운동가 하셨고, 친할아버지는 새양복을 입고 나가면 네. 저녁에 들어오실 때는 흔옷 입고 들어오신대. 나 이거 보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났어. 누구 또 주셨구나. 이게 내가 이걸 딱 보면서 딱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어.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이것도 뭐 자랑 같아서 좀 그렇다마는. 네. 우리 어머니가 한복 같은 걸 잘 지으세요. 예. 손으로 동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 이것도 달고 구루마기 같은 걸 이런 거를 잘 만드셨어요. 옷을 만드셨네, 아예 그냥. 손으로 다. 예. 이 돋보기 끼고 이렇게 만들어서 새 거 싹 해서 입히면 아버지가 저녁에 오실 때 보면 너덜너덜한 거 입고 들어오죠. 갈아입고 오시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난리가 나는 거죠. 어머니가 뭐냐고 이게 예. 친구하고 바꿔 입고 오는 거야. 어려운 친구. 친구 중에 관옥의 아저씨라고 있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그 아저씨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혼자 사는 아저씨인데 친구인데 안 돼 보이니까 홀랑 벗어서 주고 바꿔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막 진짜 막 미치는 거지. 열받지. 내가 이제 그 생각이 문득 이걸 보면서 친할아버지가 새 양복을 입고 집에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헌옷을 입고 들어오셨다 이런 얘기 하고 고모가 말씀하시기를 할아버지는 후줄근하게 입은 사람들을 옷을 다 벗겨서 자신의 옷을 입히고 본인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깨끗한 상태에서 입고 쓰러져 있으면 사람들이 신고를 해준대. 네. 근데 허름한 옷을 입고 쓰러져 있으면 신경도 안 써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옷을 갈아입히고 온다는 거야. 모르는 사람. 이런 뼈대, 이런 피 속에서 성장하신 분이니까. 선함의 유전자가 있으신 다른 집안이시네요. 거죠. 존경스럽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존경스럽네.
장애인 단체도 계속 기부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기부하는 거 뭐 저도 뭐 우리 연교수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뭐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부도 네. 하고 후원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게요 내 거 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예. 줄 수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급자 정도 되시는 좀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큰 병으로 쓰러지시잖아요. 그러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그 지역 그 주소지 관할에 구청이나 시청에 긴급 의료 복지 지원 기금이 있어요. 예산이 있어서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죠. 이걸로 아마 치료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으시면 설득하셔갖고 지금 돈이 없으셔도 구청에다 바로 연락할 테니까 복지과에 일단 병원부터 가십시오 하고 설득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아 이분처럼 돈 주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네, 완전히 돈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 복지과 직원들이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 예, 지자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으로 지원 기금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이건 저도, 충분히 가능한 예, 건데. 활용하셨으면 근데 이 좋겠어요. 노인분은 이제 겁이 난 거니까. 겁이 난 거지. 그런 거 자기 있는지 병원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분이야 이분은. 예, 예. 아니, 막말로 병원 가서 치료하고 나 돈 없어요 한다고 어떡할 거고. 예. 그런데 난 돈 병원비 없으니까 119 신고하면 내 병원 데려다 주면 난 안 된다. 네. 이런 분들도 있다고요. 이게 좀 우리 사회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너무 따뜻한 분이에요. 이런 소식은 정말 우리가 접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네. 김민영님 원장님 굉장히 감사드려요.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 원장님 이게.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도 열심히 살게요. 우리한테 이런 그 어떤 더 반성하게 이런 되네. 거야말로 잔잔한 감동이거든요. 더 반성하게 되네. 아이고, 하나.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그 이슈 하나 좀 찾아봤고요. 네. 아유, 맨날 사건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때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미안하더라고. 아이고, 미안해요. 맨날 저 죽인 얘기, 죽은 얘기, 때린 얘기, 찌른 얘기. 근데 우리밖에 없잖아 이거 하는 거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연기에서 살살 서서히 조금씩 지치는 느낌 안 들어요? 뭐가 지칠까요? 이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날 사건 사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 저는 팔자라는 생각해요. 그냥 팔자리니. 네. 제 생에 현생 글러 먹었어요. 나는 실질적으로 형사활동하면서 계속 잡아들일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예. 이제 퇴직하고 나와서 맨날 사건을 접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좀 지친다는 느낌. 살짝 들긴 해요. 저도 좀 민간인 생활을 계속 했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근데 지친다기보다 굳이 한 10만 가지 직업 중에 왜 지금 이 직업을 택했을까 이 생각이 들긴 해요 가끔. 근데 이제 팔자잖아요. 예. 팔자 같은. 운명론에 너무 기대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요즘 가끔 뭐 보복 문자도 오고 이메일도 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사건 분석하고 뭐 언론에 방송에 나갔다가 그 가해자 측에서 이제 뭐 그건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어떻게 내가 삶이 그런 걸?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건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사회부 기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퇴직하고 딴 일 하는데 그 친구가 교수님 이제 뭐 이런 사건 같은 거 취재 보도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평균 한 10번 이상 고소를 당하더라고요. 그 친구 보면. 고소 많이 나. 어마어마하게 다니더라고요, 기자들이. 근데 이제 그거 다 가서 조사받고 검찰 가서 또 조사받고 재판정 가서 뭐 무혐의나 뭐 이런 걸로 중재로 끝나지만 그거 하면서 걔도 많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니? 네,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냐면 제가 제 최고 멋있는 말인데 그 멋있는 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현생에는 글렀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현생에는 글렀으니까. 예, 왜 내 이 밥을 기자밥을 먹어야 되니까 뭐 그건 내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팔자소관이라고. 예. 그러니까 기자 정신을 그렇게 투철한 직업 정신, 기자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직업 거. 정신이죠, 그게. 직업 정신 예, 가지고 예. 일을 하는 건 진짜 좋아요. 그건 무지하게 좋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기자는 사회의 목탁이라는 개념. 예. 아니 뭐 그것도 원대한데 그거를 이제, 좀 가지고 있으면 근데 잘해요.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잘하고 탐사보다 잘하니까 고소를 많이 당했겠죠. 근데 이제 얘기가 내 팔자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좀 사건 사고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랬네. 근데 교수님 이거는 중요한 게 저는 사건의 그 가치에 대해서 좀 자꾸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아무도 안 하잖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잖아요, 많잖아. 아, 그거야 이제 흥미적인 걸로 얘기하는 거고. 많이 하잖아.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건 관련해서 문제점이 뭔지, 심지어는 이제 저도 뭐 제 친구들이나 대학 동기들도 지금 현직에 많이 있는데 뭐 항의받을 만한 내용까지도 뭐 가감없이 비판하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거를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경찰 조직 자체 내에서도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지 경찰 조직이 커요. 네. 사실은 그게 경찰 조직을 위하는 일이고. 네. 네. 이제 아니 저는 이제 초창기에 뭐 사건을 막 시작했을 때는 현직들한테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어요. 진짜 말도 못했어요. 지금은 적응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지도 형사 해봐놓고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참 그러고 막 형사 얘기 이게 참 방송이라는 데가 묘하더라고. 네. 사실은 나 같은 사람한테는 형사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요. 왜 형사라고 부르면 안 되냐면 일단 현직이 아니니까 형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전직 형사 이렇게 불러요. 부르려면 전직 그 형사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경찰 그 조직 내부에서 본다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끼리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네. 적어도 순경, 경장, 경사 해가지고 우리 때 경사부터는 이제 반장 아니면 팀장 이렇게 또 심지어는 뭐 시골 파출소장도 할 때 경사. 네. 경위 가면 지극히 당연하고 그때부터는 형사라는 이름은 사라져요. 네. 김형사, 이형사는 경사 경위 이상 달기 시작하면 직책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네. 형사계장, 강력팀장. 물론 뭐 팀장도 형사고 경사장도 형사지만 네.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도 호칭이 이제 바뀌어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돼서 경사 이상 달기 시작해서 계급이 달게 되면 형사라는 말을 안 써요. 더더군다나 이제 경감 이상 달고 저처럼 이제 뭐 가서 수사과장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과장, 경찰 간부가 돼가지고 과장이지 형사란 말을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이 방송에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쓰지 말라 그래요. 특히나 현직하고 같이 방송 출연할 때는 그 현직이 보는 앞에서 형사란 말 쓰지 마세요. 나 형사 아닌데. 그런데도 여전히 형사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방송에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 방송에서 형사를 띄워야지 어필을 해야지 좀 그 방송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당신이 형사 한 지가 언젠데 계속 형사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들. 이왕이면 그럼 꼭 그렇게 부를 거면 전직 수사과장 출신이니까 저 과장님이라고 불러주던지 그러면. 아니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니까 박사라고 불러주던지.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교수라고 부르든지 할 일 부를 일 많은데 부득부득 가장 그 초년기 20대 때 불리던 직책 형사를 부른다고 말이야. 이제 집사람은 이제 짜증이 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다음 형사로서 전체 이거 포괄해가지고 형사로서 수사 잘했던 사람의 어떤 상징처럼 불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제 집사람이나 이제 그 불편해 하더라고. 저기 미국의 그 범죄 다큐멘터리 보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형사분들 교수님 같이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오면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터 그래서 범죄 수사 이렇게 나오는데 디텍티브라고 나오는 방송도 좀 많아요. 내셔널 디텍티브 지오그래피. 형사.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허너러블 디텍티브라고 그래서 영예로운 형사라는 호칭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면 좋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형사 그러면 좀 부정적인 내용만 많이 맨날 잡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피도놈을 했는데 넘는 사람. 이게 하나의 적어가 볼 때는 경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바뀌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인식이 좀 네. 바뀌면 그런 말도 없겠죠. 네, 네. 두 번째 이슈 갈게요. 우리가 저 잡소리 또 많이 했네 또. 아유. 좋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슈가 와볼게요. 요거는 잘 만드는 겁니다. 네. 이건 뭐 우리도 주장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이미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솔직히 네, 얘기해서 뭐 미국 뉴욕주 같은 데는 그냥 얄짤없으니까요. 몰수조징제도. 예, 검찰하고 경찰이 이제 음주운전이 자꾸 이제 늘어나고 상습이잖아요. 음주운전은 습관성 범죄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단속도 한계가 있다. 이거 저 충정요법 그리고 근원을 좀 끊어내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네. 그게 뭐 외국에서 현재 쓰고 있는 네. 차량 압수 몰수하는 겁니다. 이걸 왜 범죄 이용 도구니까. 이걸 몰수 공매제도라고 하죠. 정확하게. 아니 근데 하여튼 그냥 그 몰수해버린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인사건 현장에서 칼로 사람을 살해하면 그 칼 압수하잖아요. 네, 압수하죠. 압수해가지고 폐기처 보내버리잖아요. 네, 네. 증거로 사용한 다음에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네. 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하는 거 범죄잖아. 범죄 도구죠. 범죄에 이용된 물건이 차잖아. 네, 도구예요. 그거는 범죄에 이용된 범구야. 네. 범행 도구니까 그건 압수하자 이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잘하는 겁니다. 네. 이미 이거 하는 나라가 많고요. 많아요. 그래서 다음 달 1일부터 네. 이미 시작됐네요. 아닌가? 네. 그렇죠. 7월 1일이죠. 예,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게 있더라고. 기준이 있더라고. 네. 첫 번째가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예요. 네, 사망사고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술 먹고 운전을 해갖고 사상자가 다수 났어. 네. 아니면 또 뺑소니를 했어. 네. 요런 경우는 또 당연히 몰수해버리고. 네. 두 번째는 5년 내에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사람. 이거 미친 거다. 그 5년 내에 음주운전을 2번 한 사람이 중상해를 입힌 경우. 네. 그러니까 5년 내에 2번 음주운전했다고 압수하는 게 아니고 5년 내에 2번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중상해를 입혔을 때. 네. 그 다음에 5년 내에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한 사람. 이거 완전 상급이지.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그러면 1년 단위로 거의 한 거지. 그렇죠. 2년 단위로 한 거네. 네, 걸리고 그러니까 정지 먹고. 5년 내에 3번 음주운전하면 차 이제 압수합니다. 네. 또 5년 내에 2번 음주운전이 있는데 그 음주운전 중에 사람 크게 다치게 했다. 그리고 압수해요. 그다음에 사망사고 나면 볼 것도 없어요. 뺑소니 치면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교수님 근데요 궁금한 게 취소되면 그냥 다 압수하면 안 돼요? 이런 조건 필요 없이?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아마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아니 저기 뉴욕에선 하잖아요. 그건 미국이고. 아니 교수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면은 어차피 해주잖아요. 해주죠. 그러니까 다 사면 될 거라고 알아요 걸린 사람들. 사면이 언제 될지 알아. 그래도 해주잖아요. 제가 왜 그러면 오진아웃까지 본 적이 있는데 보호관찰소 강의 갔다가 맞아. 야 안 돼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 원리는 뭐냐면 이치는 뭐냐면 법리는 예. 범행도구로 보는 겁니다. 네. 범구로 봐야죠. 범행도구로 보기 때문에 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진즉부터 이 방법은 써야 된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차 한 대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큰 재산이잖아요. 네. 큰 재산을 이제 국가가 압수 몰수하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저항감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컸고요. 미국 사회에서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일상이잖아요. 네, 네. 그 어떤 그 생활로서의 도구로 그 상대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좀 적으니까 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했던 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차 한 대 없는 집은 없잖아요. 뭐 차가 이제 뭐 그렇게 뭐 재산적 가치로 2명당 한 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니까 지금쯤은 그냥 압수몰수해도 예. 상관없겠다. 근데 이제 음주운전하다 차 뺏기면 진짜 쪽팔리지. 뺏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보니까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사람들. 작년 12월에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후문에서 네.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네, 스쿨존. 예. 거기에서 수업 방과후 수업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3학년짜리 음주운전으로 치여서 사망한 거 있었고. 네.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8%예요. 네. 지금 0.08%면은 면허 취소거든요. 네. 0.128이면 만취예요. 아유, 이거는 뭐. 그다음에 지난 금년이네 울산에서 4월달에 그 출근 시간대에 음주운전해가지고 20대 여성 네.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가슴 아픈 거 있어요. 내 고향인데 대전에서 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해갖고 스쿨존에서 배승아 양 10살짜리 초등학생 이 16병 먹었다는 거예요, 두 개. 그 사망했잖아요.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 그거. 그 사람 또 전직 공무원이라며.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음주운전은 진짜 이건 과실범위야 절대. 살인이에요, 살인. 이건 살인입니다. 네, 간접적으로 살인이에요. 살인이에요. 그 차량이라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저번에 과실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어떤 기자분이 교수님은 그 음주운전 치사 사람 죽은 거를 살인으로 보시는데 그 근거를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술 만취한 사람한테 실탄이 20발이 장전돼 있는 K2 소총을 주면서 쥐어주고 손가락을 방아쇠에다가
된 상태에서 안전을 사격으로 풀어놓고 걸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어쩌면 드드덕 나가버리니까. 그래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 막 똑같잖아요. 이제 고의과실을 법상 따잖아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는 거기가 과실이죠. 네. 교통사고는 이거 뭐 뭐 과실이야. 일부 사고 내려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예. 그런 관점으로 이제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는 것도 거의 과실 범위에 가깝다 하고 그동안 네. 봐왔던 건데 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해도 그래. 술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술 먹고 한 거니까 이게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지가 안 먹고 안 먹어서 술 안 취하면 사고 안 낼 건데 지가 선택해서 먹은 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원인 제공은 지가 했잖아. 차도 앞에 그리고 있고. 사고 친 거 아니야. 그럼. 그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처벌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음주로 그 사고 내고 음주로 어떤 그 문제 생기는 거는 이거는 고의성 있는 행위로 해갖고 강력하게 처벌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의를 인정 안 해주면 안 돼. 이거. 네, 과실이 고의로 안 가야 돼. 돼요, 교수님. 이건 고의로 가.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제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차 뺏기는 수 있다. 네. 마지막 거 하나. 아이씨, 이거 이거는 열받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짜증나더라고요. 이거 진짜 열받더라고요, 이게. 아이씨, 이거. 배가 고프다고 밥 달래는 4살짜리 딸이 예, 있어요. 예. 걔한테 6개월간 분유만 줬대요. 이 미친 거지. 분유만 좀 어떻게 해요? 분유만 줘가지고 결국은 학대입니다 이거. 네. 그래가지고 애가 사망하게 한 20대 친모예요. 예. 이 사람 얼마 떨어진 줄 아세요? 징역? 몇 년 나? 35년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나왔네요. 네, 화끈하게. 때리긴 제대로 때렸습니다. 이게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 김태업 부장판사인데 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러니까 아동학대 살해예요. 네. 아동학대 살해죠. 네. 밥 안 줘갖고 죽인 거니까 예.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어머니한테 징역 35년하고 벌금도 500만 원 선고했어요. 아, 잘하셨네. 그리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네. 그리고 10년간 아동 관련된 기관에 취업 제한. 네. 그러니까 완전히 애하고 연관된 건 다 봉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소하고. 너는 애 근처에 가지도 네. 말고 애하고 접근하지도 말고 애 쪽에는 눈도 돌리지 말라는 거 얘기예요. 네, 이거. 네, 너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여자 참 이거 보니까 기가 차서 이게 말이 안 나오는데 지난해 12월 14일 그 오전 그러니까 공여섯이죠. 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네. 자기 딸 그 4살짜리 아이 얘를 얼굴하고 몸을 여러 차례 때려가지고 숨지게 해서 기소가 됐는데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6개월 동안 그 분유만 먹인 게 나온 거예요. 경찰들도 그런 거 충격 엄청 나오는데 먹을 뻔했네. 예, 사망 당시 얘가 키가 87cm, 네. 몸무게는 또래 아이들의 절반인 7kg도 안 됐대요. 아, 이거 말도 안 되지. 이때 4살이면. 그러니까 그냥 영양실조로 애가 그냥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거의 미이라 수준이 된 거예요. 어? 이게 엄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를 받고 저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그 다음에 얘가 하도 얻어맞다 보니까 어린이들 때리고 그래서 이상이 오면 사시가 돼요. 맞아요. 눈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눈 돌아간다고 예. 초점 잃고 예, 맞아요. 사시가 됐고 그래서 병원 측에서 시신경 수술해야 된다. 네. 이제 지가 때리고 하다 보니까 얘가 눈이 돌아간 모양이죠. 네. 사시 현상을 보니까 병원은 내려갔나 봐. 네. 그냥 병원에서 빨리 수술해야 된다 얘.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안 했어. 그냥 냅둬 버린 거야. 그 바람에 결국은 시력을 잃었어요. 맹인이 돼버린 겁니다. 어린애가. 못됐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숨진 당일날에도 아침 6시부터 폭행하고 학대가 이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여자한테 징역 35년은 때린 겁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35년 뭐 충분히 맞을 만큼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네. 그 자기하고 같이 사는 여성이 또 하나 있어. 네. 그 여성 또 동거남도 있어. 네. 그러니까 그 남녀하고 같이 사는 거야. 네. 자기는 애 데리고. 예. 근데 이 여자 같이 사는 여자하고 그 남편 놈 있죠. 예. 요것들이 강요를 해갖고 1년 반 동안에 성매매를 했어요. 그랬다며요. 그 얘기 이것도 나와.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애미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1년 동안 몇 회에 성매매한 줄 아세요? 1574회. 그럼 뭐 매일 한 회 이상 갔다는 얘기네. 이 뭐야 한 회가 365일인데 1574면 하루에 4회 정도 한 거죠. 2, 3회 정도는 했네요, 그냥. 예. 그래가지고 성매매 그 시킨다고 이거 하는 것도 웃기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이 여자가 좀 약간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아마 성매매 강요라든지 하는 걸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구증하고 네. 교사라든지 공범이라든지 네, 이런 거 네. 같이 아마 성매매 유도 강요 부분 이제 조사가 돼서 처벌 받을 것 같고요.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판사님? 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동안 밥을 굶기고 네.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왔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요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학대, 방임, 네. 유기에 의해서 사망 당시의 모습이 흡사, 미이라와 같이 아이고 뼈와 살갗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육도 없고 발달된 기관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껍질밖에 없었다는 얘긴데. 그런 거죠. 가죽밖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경우는 교수님 그냥 지가 못 키우면 그러니까요. 보호시설에 데려다 주면 요즘 잘 돼 있어요. 보호시설 어떻게든 키우려고 하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에이. 그 옆에서 지켜보던 그 동거녀 부부 있잖아요. 네. 이것들도 일정 부분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이 여성을 상대로 해서 우리 두 부부가 성매매 시켜갖고 그 이득금 누가 받았겠습니까? 다 받았겠죠. 지들도 같이 받고 먹고 네.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애가 장애가 되잖아요. 네. 성매매 시키는데 애 있으면 장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 애에 대한 어떤 그 증오심도 유발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한테 장애가 되는 아이 하나도 옆에서 어른으로서 돌보지 않고 네. 차라리 학대당해서 죽기를 바랬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얘들이 능동적으로 와서 같이 학대했을 조사할 수도 있어요. 저는 훨씬 많다고 봐요. 예. 같이 했을 그래서 수도 있고요. 이것들 이제 이 두 부부 있잖아요. 네. 얘들 관련돼서도 명확하게 네. 성매매 강요하고 저 이거 시킨 거 이외에도 네. 아이의 죽음하고 손톱만치라도 연관성 부분, 네. 연결 부분 찾아가고 같이 네. 공범으로 처벌하는 게 맞을 것 강력하게 같습니다. 처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다들 그렇게 지금 주장들 해요. 네. 동거인 가족도 공동정범으로 반드시 법의 심판받아야 그렇죠. 된다. 공동정보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 아동 학대 방지협회 공혜정 대표가 그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나마나 세상에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내 배로 난 아이를 4살이 될 때까지 길렀으면 애정도 엄청나게 성립돼 있잖아요. 그럼. 근데 그죠? 모성적 본능조차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애가. 그렇게 아이를 때리고 굶기고 해가지고 제거한 거예요, 이거는 고의로. 이거 뭐 이런 세상에 와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네, 애한테 미안해 죽겠네 이런 얘기가. 어린애한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런 게 우리한테 우리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거기서 이렇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좀 네. 안타깝죠, 이게. 그냥 아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요 애 낳는 거 의무적으로 병원에서 신고하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들어 놓고 애가 한 몇 개월 단위로 잘 크고 있는지 가서 수시로 그 공무원이 면담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노르웨이나 핀란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인구가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봐요. 그래 다 봐야 돼. 예. 사회 전체가. 일본 같은 같이 경우도 길러야 돼 우리 자식으로. 예방 접종 안 하면 바로 공무원이 쳐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아동학대로 그냥 바로 부모 입건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방 접종 우리도 안 이제 하면 그런 시스템으로 안 가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회가 키워야 돼요. 그렇게 전체. 해야 되고요. 이제 아이를 우리 낳으면 애들이에요. 사회 전체가 달라붙어서 키워야 돼요. 우리 애들이에요.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 근데 어쨌든 돌아가신 아이가 천국 가길 사망, 바라면서 그 대신에 이런 아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찰하고 봐야 되는 게 기성세대 숙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예, 하고 예. 이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